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환경연구센터에 그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자리에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 문화재로 있는 제주 인물사 강좌는 사실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인물사 강좌를 20세기를 빛낸 제주의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작년에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이어서 올해도 이제 제주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기획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제주의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마련이 됐고요. 저희 이 프로그램은 총 5차례 5주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첫 강의로서 이 강의를 열어주실 수 있도록 저희 센터장님께서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고 저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제주환경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센터장한테 저기 박수 쳐주는 거는 거의 없는 일 같은데 뜻깊은 강의를 마련해줘서 기분 좋다 하는 의미로 쳐주는 박수를 해서 잘 받겠습니다. 저희 김선필 선생님 얘기했듯이 작년부터 좀 인물에 대한 강의들을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여러분들 잘 알았던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첫 강좌를 했고요. 올해는 무엇을 할까? 강의를 만들면서 굉장히 논의를 좀 우리 김선필 선생님이랑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문화재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우리 제주 문화재.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 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이제 문화재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지만 그 문화재에 대해서 좀 깊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박물관 하면 죽어있는 박물관, 죽어있는 문화재가 아니라 좀 살아있는 문화재로 만드는 것들은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제주학연구센터라고 해서 제주학과 관련한 연구들을 많이 하지만 연구만 하면은 연구 결과물을 하면 그 결과물을 갖고 간 분들의 몫이고 저희들의 몫일 뿐이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과 좀 따뜻하게 나눌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이런 역사 강좌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강좌가 좀 여러 강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강의만 하면 연구 성과도 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성화 같은 포옹이 있기에 저희들은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저희 준비한 우리 김선필 선생님도 좀 업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업된 게 더 업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제주학연구센터 갔더니 좋은 강의도 하더라, 좋은 연구물도 많이 만들어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널리 퍼지게 제주도나 도요에나 이렇게 널리 퍼졌을 때 이런 강좌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니까 좋더라 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의 박수를 저희를 향해서 아니라 저쪽을 향해서 많이 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하는 우리 김일호 선생님 여러분 다 아시죠? 제주도에는 이제 역사 중에 고려 쪽에 연구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거의 독보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바쁘셨겠지만 그래도 첫 강의를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 강좌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호 박사님 연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호 박사님께서는 한국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연구사, 그리고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 등을 하셨고, 지금은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이사장님이시면서 소장님,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험마공신, 김만일, 그리고 김만일이 묻혀있는 김만일 묘역, 그리고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 김만일 묘역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 맞아주시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김이루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대중 그 대면 강의라든지 답사가 거의 다 취소되어갖고 그 대면 강의가 최근에 원래 들어갖고 좀 대기되는 현상이 있는데 하여간 그동안 강의가 다 한 2, 3년 쉬는 사이에 실력도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또한 이 역사 강의는 재미있어야 돼요. 대중 강의는. 또 제가 첫 강의인데 저희 강의가 재미있어야 다음에 또 수강생들이 많이 오지. 저 강의가 재미없으면은 야 그거 재미없더라 해갖고 여기서 확 빠져나가기도 하니까 첫 주자로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네요. 하여간에 우리 그러니까 문화재와 이 문화재를 보는 것. 사실 요새는 체험 하는데 사실 역사는 뭐니 해도 인식론이 어떤 예를 들면 역사 유적을 받고 어떤 유적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요새는 뭐 체험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역사는 인식론이에요. 그 인식론과 그 문화재와 관련되어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만큼 보이더라고요.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문화재를 대면하더라도 그 문화재에 얽힌 내용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그냥 돌덩어리로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유용준이가 문화재 청장 그다지 소위 구라가 너무 세갖고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 말 하나는 진짜 마지막에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게 가장 적절한 어떤 이 피사체가 뭐냐면 문화재는 그거에 대한 이해와 역사에 대한 그거에 관련된 역사적 이해가 없으면은 인식이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화재로 보는 그 인물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목과 발상이 좋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 길의 김만일 묘역과 이 험마공신 김만일을 맡았어요. 근데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제주도 문화재를 이렇게 보면은 역사 시대의 그 무덤으로서 문화재가 지정된 건 딱 7가지가 있어요. 그 7가지가 있는데 그게 전부 6가지는 전부 방명이에요. 방명은 조선 초기까지 제주도의 전통적 묘지예요. 방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네모방정하다는 말이잖아요. 그 네모방자를 써요. 그래서 방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돌담으로 쌓여진 문화재가 이거는 원형이잖아요. 근데 방명은 이게 사각형, 딱 그 직사각형을 방명이라고. 근데 지금은 다 동분의 그 원형으로 쓰잖아요. 근데 제주도의 어떤 고대 조선 초기까지 힘 있는 유력자의 무덤은 전부 이 방명이에요. 그랬을 때 무덤이라는 게 지금이란 너나 나도 다 없이 무덤 쓰고 이제는 다 화장하는데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빨리 있는 사람은 무덤 썼어. 우리가 흔히 말해갖고 고분이라든지 왕릉 그리고 그 무덤의 크기가 얼마만큼 화려하고 얼마만큼 크냐 그게 노동력을 얼마만큼 동원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이 크고 하려면 그게 끝발 있는 사람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등장을 릉, 엄청난 무덤, 피라미드, 중국의 황릉, 그 조선시대의 왕릉,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무덤이 형성되면 거기에 국가가 들어섰다. 그러니까 커다란 어떤 그 노동력을 동원해갖고 착취해낼 수 있는 지배자가 등장했다는 상징으로 삼는 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고대 국가가 있었냐 없었냐? 고대 국가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엄청난 크게 쓴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무덤이 크게 쓴 무덤이 있으면 그만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국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주도에는 왕릉에 비교하면 무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국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과거로 올라가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온갖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남에게 강제할 수 있고
남이 강제하고 그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이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권력자가 있었냐 없었냐의 존재 의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제주도의 이 조선 초기까지 그 무덤에는 이 방령, 그 거론, 그 방령이 7가지가 있어요. 6, 역사 시대 유적으로서는 이 7 문화, 지정문화재가 7개 있는데 그 중에 6가지 전부 방령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길이 김만희 묘목은 방령이 아닌데 무덤, 문화재로 지정됐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길이 김만희 묘역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건축사적, 미술사적, 고고학적 의미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게 아니라 그 묘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역사적 배경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돼요. 그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길이 김만희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지정되기 그 해에 그 전에 이 길이 김만희 묘역은 문화재로 지정돼야 된다는 그런 그 사유서를 썼어요. 사유서 및 보고서를 썼는데 왜 문화재로 지정돼야 되느냐? 방령은 아니지만 제주가 말의 고장이라는 어떤 상징성, 매개물, 그리고 말의 고장이라는 그런 그 어떤 그 영향력, 그걸 여실 보여주는 무덤이 김만희 묘역이고 김만희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길이 김만희 묘역은 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는 보고서 및 사유서를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김만희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화재로 있는 역사 인물 중에서 이 인물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다른 무덤들은 6개 무덤은 전부 그 무덤의 전통적인 제주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고학적 미술사적 고고학적 특징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이 길이 김만희는 제주가 말의 고장이라는 그 역사 문화의 정체성, 그리고 김만희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낸 사회적 성취와 말산업의 번성함, 그것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의 지정문화재 기념물 중에 무덤 유적이 7개인데 6건은 아까 말한 방향인데 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김만희 묘역은 김만희의 삶, 그리고 제주가 말의 고장, 이 2가지 사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방령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이 제주도 지정기념물에는 문경 고조기묘, 하원동 탐나왕자묘, 김영희 묘사묘 방묘, 가시리 설로론 방묘, 유수암리 삼세미 오르방묘, 고로 능동산 방묘, 이렇게 있어요. 이들 중에 이들이 누구냐면 제주도 입도시조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원동 탐나왕자묘는 이게 문시묘라는 그 제주도의 문시라는 그 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설도 있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시 시조, 제주도 그 문시 시조의 어떤 묘라고 보는다. 김양리 묘사묘는 김해김씨 그 입도조 묘예요. 그 다음에 가시 서론 방면은 제주도의 청주암식 입도조 묘. 유수암리 삼세묘는 이거는 저희 김수장군묘라고 김해김씨. 이 김영희는 광산김씨, 이거는 김해김씨. 그 다음에 검으로 능동산 방면은 이게 제주 성주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이게 문화재로 입도조묘나 자기네 그 입도자라는 시조가 이게 묘로 지정되면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로 지정되고 싶어요. 그러면 왜냐? 그러면 예산이 떨어진다. 예산이 떨어져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무덤 정비에 돈이 들어오고 상당히 도로도 닦아주고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네 입도조묘를 이 방묘라고 주정해갖고 그 정비 사업을 많이 해요. 왜냐면 문화재로 지정되면 돈 떨어지니까. 또 여기는 무덤가이기 때문에
그 사적 세입구 뭐 개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문화재로 지정되고 싶어 엄청나게 자기는 무덤들을 가꾸는데 그 가꾸는 것 때문에 문화재가 지정 안 돼요. 그냥 보고서에 훼손해 시켰다고. 그랬을 때 어떤 집안에 어떤 요 하나 여기 요 중에 하나가 방명했어요. 근데 너무 가꿔버렸어요. 너무 정비를 너무 많이 하고. 이게 심사 나갔어요. 방묘라고 보니까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방명의 원령이 너무 훼손됐다. 정변을 하고. 근데 요소의 권력자를 동원해갖고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집안에 우리 저 입도조가 그 무덤이 엄청나게 깔리고 이거 우리도 문화재로 지정하자 생각이 있으면 정비하지 말고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야 문화재로 지정이 돼요. 문화재로 지정되면 돈 엄청 들고 그 옆에 돌도 벌초로하기 엄청 쉬워요. 이것도 도로도 닦아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화재 지정의 가장 커다란 원령이 얼마만큼 유지됐냐 그거 갖고 문화재로 지정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입도조 묘 이거 가꿔야 된다. 방명은 문화재로 충분히 지정된다고 하더라. 그런 생각이면 가꾸지 말고 그냥 놔둬요. 막 훼손되고 막 먼 것들을 그러면 이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여러분도 이 참고문으로 삼을 하고 제주도 문화재 현황을 이렇게 정리해줬고 그래서 이 일이 김만희 매혹은 이 말의 고장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김만희의 어떤 삶의 그 성취도가 말의 고장 출신답게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어떤 무덤의 어떤 문화재 가치도 많아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새 우리가 무덤 가보면 이 원형물이잖아요. 둥글잖아요. 둥글고 이 네모난 그 석각이 쳐져 있잖아요. 그 기원이 바로 그 16세기, 17세기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이 김만희 묘역의 어떤 이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제주도의 전통적인 이민의 어떤 건축 양식도 무덤에서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말의 고장과 김만희의 마의 사역을 통해 이런 성취 때문에 이 길이 김만희 묘역은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 문인석도 그렇고 여기 동자석도 있었는데 이게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써놨는데 다시 도둑 맞아요. 이 동자석이 육직으로 반출돼갖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팔다 보니까 여기 동자석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애쓰게 찾아갖고 뭐 어딘가 전라도 어디서 찾았대요. 근데 다시 세워놔뒀는데 2년 후에 다시 도둑 맞아갖고 이 동자석은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제주도가 말의 고장, 불의 고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말의 고장과 관련해갖고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듣냐면은 제주도는 이 삼성신화의 망아지를 갖고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부터 말 사육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제주가 몽골의 지배를 13세기 후반 1273년부터 시작해갖고 1314년까지 받았어요. 딱 100년간. 근데 1273년도 100년간 동안 세계에서 말 사육의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몽골이에요. 몽골족이 들어왔고 제주의 그 말의 기울음으로부터 제주도는 말이 번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주는 몽골족이 들어오기 전부터 고려의 국가 수요의 말 수요의 70%를 제주도 말로 됐어요. 그래서 몽골족이 제주 땅을 앗아가 버리니까 어떤 사실이 벌어지냐면은 국가에서 말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말하는 국무회의가 해요. 고려에서. 그래서 제주 땅이 몽골 땅이 되므로 우리가 말이 부족하게 됐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국무회의 안건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는 몽골족이 들어오기 전부터 국가 수요의 70~80%는 제주도 말로 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몽골족이 들어와서 제주 말 사역이 번성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 제주도의 도민들의 말 사육 기술과 몽골족의 말 사육 기술이 합쳐짐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요.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제주 말 사육의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제주도에 먹어볼 곳이 많아요. 먹어볼 곳이 많으니까 육지구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몽골족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많이 사육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먹어볼 게 많아요. 그 이전까지는 제주도는 반농반하였어요. 그러니까 해안가에만 마을이 생겼어요. 근데 몽골족이 들어온 이후로 마을사회에 들어오면 먹어볼 게 많은데 그게 그 치즈, 버터, 뭐 말고기, 소고기 뭐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중산간지대 이상에서도 사육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산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산촌은 몽골족이 몽골족이 들어와서 마을사육 기술이 이 제주 사람과 접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왔고 산촌이 엄청나게 생겨나요. 제주도의 마을 확대가 엄청나게 생겨나면서 제주도의 이 동사무소, 동리 단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마을이 엄청나게 되고 인구가 엄청 늘어나요. 그리고 몽골족이 청장년이 들어오니까 제주도 이 여성이 남성이 부족하고 결혼을 못하고 헤매다가 몽골족을 만나요. 그럼 몽골족이 그 당시 권력과 돈을 가진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제주 몽골족과 여성이 결혼해갖고 엄청나게 사람이 인구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오늘날의 원형이 몽골족이 들어오면서 형성되고 그리고 그게 산업적으로 보면 요새 말하면 삼성전자가 2개나 생겨나요. 제주도에 동아망 서망이라는 그 요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체가 생겨남으로써 엄청나게 육지구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늘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말 사육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에 갖고 있는 말 산업의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조선시대 십소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면 말은 나면 서울로 사람 나면 서울로 이런 말들 제주의 마리고장이라는 이런 별칭이 여튼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기본적으로 찍긴 하지만 말 산업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마을산업특구 지정이 됐어요. 제주도가 제1호로 있지. 그럼 마을산업특구로 지정되고 엄청난 돈이 쏟아질 판이었는데 근데 왜 제주도만 마을산업특구가 돼야 된다고 경상도, 전라도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진해 그 지역에 힘을 동원해갖고 아마 창원인가 어딘가 경남에 몇 군데가 됐어요. 제주도만 해갖고는 이거 돈이 다 마을산업특구 지정 국가예산이 다 제주도에 쏟아질 판이었는데 이 제주도가 소위 말하는 지역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요수에 힘을 써갖고 마을산업특구가 한 3군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을산업특구 이런 것들이 제주가 말의 고장이라는 이 어떤 자연환경이 그에 걸맞게끔 어떻게 보면 이 제주도 자연환경이 그리고 그런 말의 고장이라는 걸 인물의 어떤 이 인물로서 바로 김만일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나오게끔 됐다. 시대적 배경보다도 자연환경적 배경 속에서 제주도에 이 김만이라는 인물이 나오게끔 됐다. 김만이 표준영정인데 이게 선마공신 김만이 기념사업에서 이거 표준영정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경주김씨 김만이 후손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후손들의 얼굴을 수천 명이나 스캔하고 수천 명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 그래프로 조합을 했대요. 그래갖고 김만일의 유전자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 김만일 후손 중에 수천 명의 얼굴을 어떻게 보면 이 스캔하고 그 컴퓨터 조합하고 만든 인물이 바로 이 표준영정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 이 얼굴이 그 당시 헌마공신 기념사업회 사업을 추진하는 놈의 주역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람도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도 이 김만일 병전을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그 같이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 같아요. 물론 그 사람도 그 김만일의 후손인데 그 사람이 저도 그 헌마공신 기념영정 사업 추진의 보고서도 봤어요. 근데 수천 명의 이 인물을 컴퓨터 그래프 모니터를 갖고 공통적인 찾아낸 인물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사람의 느낌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잘생겼는데 잘생겼어요. 그래서 헌마공신 기념사업에서 만든 이 표준영정. 그렇게 봤을 때 아까 김만희 묘역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고 여기 전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조선시대 가장 높은 관절이
이 오이도청 도청관이 이게 요새 말하면 이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아마 경호실장 이 정도에 해당되는 직책이에요. 이 오이도 도청관 이게 이 하여튼 그 다음에 종이품이었는데 이 나중에 이 정이품 숭시대부로 그 승진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우리의 관품이 관계가 있고 관직이 있어요. 이건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공무원도 사무관급 뭐 이 서기관 그다음에 부이사관, 이사관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차관 뭐 그랬을 때 뭐 이 그 국장은 뭐 시청은 뭐 이 서기관이 한다. 도청은 이사관급이 한다. 이런 식으로 서기관 하면은 뭐 대기하다가 이사관으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국장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사관, 사무관, 이 서기관 이런 것이 옛날에는 관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관직은 무슨 국장 하듯이 오유도청부 도청은 관직.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려서 가요. 맞물려. 근데 어떤 때는 관품이 높고 관직이 나고. 그러면 그럴 때는 행자를 써요. 행자. 행목사는 관품은 낮은데 벼슬이 높을 때. 요새 말하는 대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대리는 그 서기관급이 국장하나? 서기관급이 국장하면 그건 행자거든. 여러분도 옛날에도 계급과 이 관직이 있었는데 이걸 맞춰갖고 이게 또 어긋나면은 대리라는 말을 쓰듯이 행이라는 말하고 수라는 쓴 말. 그래 인간의 머리라는 게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 돼도 그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다 제도를 만들 때 이거 현실적으로 안 맞냐면 이렇게 요령걸 적용해서 쓴다. 그 말 있어요. 수천 년의 인간의 뇌나 지금의 뇌나 똑같다고.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양태만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간에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관직을 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만희. 그리고 관품이 다. 그 다음에 조상 잘 떠갖고 236년 동안 그 호의호강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냐? 김만희의 후손들이. 근데 조상덕이 나팔분가예요. 왜냐면 김만희 국난극복이라든지 말을 잘 키우고 말에 최고 전문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바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조선시대 때 관직 운영체에 이런 일이 없어요. 너네 후손들은 종유품에 해당하는 삼마감목관에 세습하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관직 운영에 세습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관직 세습. 지금도 뭐 아들 이거 크던 사고 터지잖아요. 취업 근데 삼마감목관은 김만희 조상자였다고 하고 김만희는 조상자였고 236년 동안 83명의 후손들이 삼마감목관으로 나갔어요. 삼마감목관이 종6분 현감이에요. 성감. 또 이게 대대로 세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관직 운영직에는 세습직은 없었는데 삼마감목관은 세습돼요. 그건 김만일이 엄청나게 국가에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공신이라는 호칭을 받아요. 험마공신이라고. 이 험마공신이 사실이 아니냐. 이게 현재도 논란이 되어갖고 있는 게 이 험마공신이라는 공신 호칭이 그게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험마공신이라는 호칭을 지키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료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가 보기에는 민과 관에서 통칭화된 호칭이 험마공신.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김만희 묘역은 제주가 말의 고장, 그리고 조선시대의 최고의 성취, 제주도의 말산업의 영향 이런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문화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문화유적이라는 무덤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이 아까 말한 김영 방산 청주한시 이 시조묘라든지 입도조묘라든지 김해 김씨, 광산 김씨 이 묘라는 건 족보기로 느껴요. 족보기로. 근데 김만희 묘역에 관련 김만희의 삶에 대한 거는 승정원 얘기, 조선왕조실록 여러 이 신빙스는 문헌기록에 전부 등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만희 묘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라든지 배경은 역사적 자료로서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무덤과도 차별화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장점이나 단점이 제가 좀 진지해요. 그래갖고 제가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해갖고 뭐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제가 강의를 엄청나게 진지하게 열심히 해갖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엄청나게 길긴 긴데 하여간에 오늘은 짧게 했고 또 이 김만희 헌마공신 이 김만희 이야기라든지 산막안목관 이야기는 2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양이 넘쳐나갖고 제가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로 대처로 하여간에 50분에 쉬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김만희는 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이 신분도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 16세기 와서는 전국의 최고의 말부자가 돼요. 말의 가장 인마인필이라는 말도 있고 인마인필은 너무 과장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간 엄청난 이 부자가 돼요. 김만희 전국의 최고 부자. 또 특히 제주도에서 이 조선시대 때 양반은 전부 이 산촌, 양촌에 살았어요. 중산간지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되면은 이 목축업, 제주도 시대, 이 고려시대 때는 국가의 근간 산업이 뭐냐면 수산업이에요. 어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울산 지방이 가장 그 부자 지방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바다 가까워갖고 어떻게 보면 이 어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 농업도 가능하잖아요. 반농 반화가 가장 부자 동네였어요. 제주도도 고려시대 때까지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이 수산업이 발달을 해요. 또 고려는 수산업 또는 해상업 근간의 국가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 되면 국가의 근간 산업이 뭐라고 변하면 농업으로 변해요. 벼농사가 이 조선 초기까지는 10%밖에 안 돼요. 8, 90%가 전부 반농사였다가 이게 급격히 조선 초기 때문에 중국의 강남 농법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국가 산업이 농업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농농사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찰나에 제주도는 가장 열악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농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화산의 토기 때문에 농농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수산업 중에서 농업 중심으로 넘어가니까 제주도가 엄청나게 비난하는 과정이 되는데 바로 그때 그런 시기에 있어서 제주도는 양반은 양촌이고 그런데 제주도의 육지부에서 부자는 뭐냐면 논이 몇 마지냐 이걸 갖고 부자를 따져요. 부자냐 아니냐 논이 몇 마지냐. 근데 제주도의 부자냐 아니냐는 뭐는 말이 몇 마리 손이야. 제주도는 말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고 말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양반이었어요. 근데 김만희는 젊었을 시대는 말 한마디 없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를 얻었어요. 그 말 한마디를 어디서 얻었냐. 제주도 말로 본 같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말은 그 처가가 엄청난 말 산업 말 복장을 하던 집안이에요. 그냥 처가에서 말 한마디를 얻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수천 수백 마리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누구지? 김만희 집안이 문씨인데 문씨의 말 목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친정이. 김만희의 문씨 부인의 친정이 말 목장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합리적으로 왔을 때는 아마 처가에서 한두 마리 얻었을 것이다. 근데 한두 마리가 수년이 걸리면은 말 한 마리가 수컷이 있으면 한 번 날아오면 그게 엄청나게 종마였단 말이에요. 한 번 어디 같은 놀러 갔다 오면 앞말이 수수룩 따라와갖고 엄청나게 말이 불어났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김만희는 말 사육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희 같은 경우는 말 사육의 기술이 얼마만큼 뛰고 말 경영 마인드가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종마가 있으면은 아무리 비싸도 그 말을 샀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말 중에 이 종마가 아주 준마가 있으면은 탄광오리라든지 사람이 가져가거나 그 말을 봉사를 만들거나 눈코를 찢어갖고 병신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말을 못 가져가게 만들었다. 사실 말들끼리 서로 좀 순수하잖아요. 사람이야 뭐 외모 보고 돈 보고 이렇게 혹해갖고 소위 연애를 한다든지 혼인을 하지만 말들은 종마가 가장 거기서 종마의 가장 힘센 말은 암컷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말을 발뚝 절뚝거려도 코가 삐뚤어져도 저게 진짜 내 남편감이라면 그 말과 교밀해갖고 말을 남긴다는 거예요.
김만일이 말 사육 경영과 말 마인드, 경영 마인드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사실은 설화와 친화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애초에 말이 없으면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이렇게 아마 처갓집 말을 한마디 얻어갖고 그 말이 엄청난 이 말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과 대화를 나눴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마인드가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김만일의 말이 만필에 가깝다는 그 조선왕조 광해군 일기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만필은 너무 과장되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 당시 제주도의 그 식소장의 기르는 말도 평균 뭐 한 2만 필에 불과하고 고려시대 때 몽고족이 들어왔을 때 제주도의 말이 굉장히 제일 많은 때였어요. 그때 2만 필, 3만 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봤을 때 그의 반 이상을 이 제주도의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만필이나 됐겠냐. 그거는 좀 과장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건 사실이에요. 이게 그 김만일의 생가터인데 이게 김만일 생가터의 어떤 기단석도 이게 다 남아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김만일의 생가터는 문화재 유적으로서 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김만일은 또 시대가 영웅을 만드나고 이 당시 김만일의 말 사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떨치고 있을 때가 어떤 때냐. 그리고 김만일 목장에서 나오는 말은 이 준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승마, 진엄마 이런 것들이 전부 김만일 목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사육에서 엄청나게 떠오르는데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했는데 바로 김만일이 한참 말을 이렇게 기울 때는 바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전말이다, 말이다. 그리고 또 중국의 명청교책이에요. 명청교책일 때 후금이 금나라가 청나라가 일어날 때 후금을 엄청나게 조선 정부에다 압박을 가갖고 많은 말을 요구했는데 국가에서 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임진왜란 정묘란 병자도 완전 전라의 과정에 육지부의 구경목장은 엄청나게 쑥대밭이돼요. 그 당시 강화도, 그 다음에 전라 경상도에 구경목장들이 많았어요. 그래 말을 견부분. 사실 말이 최근에 와서야 그렇게 해주면 말은 엄청난 유용성이 높은 말이에요.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유용성이 높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최고급 뭐 캐딜라, 롤스로이스 그에 해당되는 말이 준말. 그래 지금 뭐 여러분들도 뭐 너 차 뭐뭐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기 돈 자랑할 때 좋은 차 mond고 그 돈이 있으면 좋은 차 사도 그게 선택은 아니지만 자기 어떤 부의 과실로서 말을 자동차 갖고 오잖아요. 그게 자동차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전쟁행으로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선물용으로 또 국격에 나타내고 이게 엄청난 말의 유용성이 컸던 시대가 바로 정근대사였어요. 그러다가 자동차가 나오고 탱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갑차가 나오니까 말이 찌그러졌지 그거에 나오기 이전까지는 엄청난 존재가 말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이 어떻게 이런 것이고 특히 전쟁터 병참 수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전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전투라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 와중에 구경목장이 전국에 있는 구경목장이 쑥대밭이 됐을 때 제주도만 전쟁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주도 목장에 여러 가지 구경목장, 사형목장, 십소장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개인목장도 있어요. 사마목장.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말이 있었고 훌륭한 말이 있었던 게 김만일의 목장이에요. 그냥 국가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나라에서 이렇게 청나라든지 명나라에서 말을 강제적으로 오고 있대 국가의 중앙 정부에서는 육지부 목장이란 말이면 제주도를 주목할 수 없고 제주도에서 김만일 목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김만일한테 압박을 가해갖고 말을 취해간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김만일 목장에서 말을 몇 마리 바쳤냐 이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주에서 많은 말에 200필을 500필, 1000필을 가져갔다. 그러면 그게 다 김만일 목장에서 나온 거냐면 또 그것이 아니에요. 제주도에 사형 목장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김만일의 목장에서 가졌다고 확실시 근거가 되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몇 번이 이 기록에 나오냐? 그건 6번이 나와요. 6번. 6번이 나오는데 그 6번이 이 전부 다 이 강제적으로 빼앗긴 거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김만희가 이 어떤 자발적으로 맞춘 적도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자발적으로 맞춘 적도 있고, 국가에서 이 합법적으로 수세를 해간 적이 있고, 그래갖고 한 이 6번 정도가 이 말을 가져간 게 중요한 사실로 알아가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선조 1500년 두 차례 말을 바쳐내요. 이때는 이 전쟁이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라서 그리고 말을 바치자 국가에서는 관직을 줘요. 그 중추부서 속에 중추부사. 중추부사는 이거는 이 오이도총관과 틀린 그 명예직. 그래 중앙정부에 올라가지 않고 우리 제주도의 비문에 엄청나게 벼슬이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벼슬이 실질적으로 벼슬을 했냐면은 그게 아니라 관계를 쓰는 경우도 많고 명예직. 솔직히 말해 돈 내서 사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족보에 나온 벼슬 갖고 자랑할 게 아니라요. 그게 어떤 명예도 돈 주고 산 게 거의 한 8, 90%는 그렇게 돼요. 그냥 족보 갖고 자랑하고 족보로 역사라고 내세우는 건 사실 엄청나게 상가해야 돼요. 족보는 족보 구성이지 으쌰으쌰 하자는 거지 그 외부의 역사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족보에 나온 기록은 역사적 사료로 인용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아셔야 될 거는 족보는 족보 구성원들의 으쌰으쌰 하자는 거지 그게 남들에게 알리기 위한 역사적 기록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족보가 90%는 가짜예요. 10%만 진짜예요. 10%. 왜냐하면 조선 초기 때 이 인구의 어떤 이 호구조사 다 해서 그러니까 양반이 조선 초기 때 몇 명이냐? 10%예요. 조선 정부 그때 인구가 거의 한 500만, 고려시대 때 500만이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조선 초기 중기쯤에 1000만 명이 돼요. 그 중에 10%만 족보만 10%만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고려시대, 족보는 전부 고려시대까지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족보는 다 고려해요. 그렇게 봤을 때 조선 초기 때 우리나라의 국민의 10%만 양반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족보는 우리가 다 양반으로 돼 있다. 그럼 90%의 족보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족보 갖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있죠. 족보 구성원들끼리 으쌰으쌰하고 우리 잘해보자. 이건 순기능이에요. 족보의 순기능. 나 이 소리 들어보니까 나도 핸드폰 알람 진동을 안 해준다. 저도 안 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역시 강의 오래간만에 하면 이런 실수가 있네.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근데 10%는 족보의 어떤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10%의 족보의 기록만 역사적 자료로 활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족보 자랑은 거의 이 족보 이야기 더 하자면 여러분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10%만이 어떤 진짜고 제주도는 8, 90%가 성씨가 없었어요. 이 조선 후기까지. 근데 조선 후기 때 이 신분제가 문란하면서 그 당시 이 족보에다 줄고 갖고 막걸리 한 잔 주면은 돈 빠지게 주면 이렇게 막 족보가 유명한 이 경주김씨, 김해김씨, 광산김씨 막 생겨났어요. 그러다가 1894년에 가보경장이 일어나요. 가보경장이 일어나면서 국가에서 뭐라고 하냐? 모든 대한제국의 국민은 성 하나씩 가져라. 그게 국가 명령으로 내려와요. 그때 대한제국의 국민 모두가 성을 지키게요. 그게 이왕이면 다 엉침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왕조의 성신 이씨를 갖겠다. 그래서 이씨가 우리 그 다음에 신라시대의 김씨, 그 다음에 박씨. 그래 한국의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은 게 가보경장 때 성 가지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다 먼저 왕족에서 다 가져가면서 그렇게 김씨, 이씨가 박씨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족보자라고 하지 마세요. 족보자라고. 하여간에 그래서 이때 그래서 최초에 관직을 받았지만 이때부터 중앙정부에 가서 관직 생활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후금이 계속 많이 달라고 보니까 이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말이 없으니까 제주의 김만희네 집안에서 갖고 오라 해갖고 결국은 김만희 집안에서 이 천필의 말을 가져요. 그래서 이 천필의 말을 가니까 국가에 대한 이게 사실 김만희 말의 쫙치. 이게 김만희네 말의 그 목자는 상당히 커다란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 김만희의 어떤 광해군 때, 광해군 때 또 이때 중앙이 검사관을 말을 끈 전마관 양신에게 김만희 부르다가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말이 좀 땡겼게 좀 많이 가져가고 좀 땡겨버려 보니까 거기에 반항하니까 결국은 이 김만희의 사실 폭행을 당하는, 김만희 부자가 폭행을 당하는 소식이 폭행을 당했고 이 사실이 결국은 이 중앙정부에 알아요. 이게 광해군이 이 말을 듣고 김만희 같은 이 권력자 김만희 같은 이 귀한 자를 때렸다고 양시연이를 당장 파직시키고 김만희에 대한 이 죄를 추궁해요. 그리고 그 김만희를 말고 있는데 차출해요. 하여간에 양시연이가 전망하는 높은 관직자가 김만희 부자를 때렸다가 중앙정부의 광해군에 엄청나게 호되게 당하게 된다. 이거는 뭐냐? 김만희 이때쯤 되면 하나의 국가 권력을 하나의 자기 말경의 병풍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급할 때마다 김만희 말을 갖고 있지만 결국 뭐냐? 김만희 집안을 보호해요. 김만희는 의도적으로 국가의 말을 받치면서 국가 권력의 병풍으로 삼게 되어갖고 자기 말을 경영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굉장한 이 탁월한 그 CEO의 경향을 보여준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이때 컴마공신이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500피를 직접 끌고 갔다고. 500피를 직접 끌고 가고 광해군에게 바쳐요. 이건 뭐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이 수탈을 당했던 하나의 그 자기가 이 500피를 갖고 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목장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의 그 시그널이 아니냐. 이게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개발 따는 게 방북 소 1000마리인가 해갖고 500마리인가 이 트럭에 태워갖고 북한으로 넘어갔잖아. 그래갖고 그때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담판해갖고 금강산 개발을 따냈잖아요. 바로 이 김만희도 바로 그런 모양으로. 그래 정주영 회장의 어떤 그 제스처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김만희도 했잖아. 500배 딱 좀 몰고 가갖고 500배 끌고 가봐요. 그 어떻게 배 태우고 뭐 난리가 아닐 건데 김만희 집안이면 그만한 노동력 동원의 권력을 이때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마이크로라든지 엄청 동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주 목도에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얼마만큼 애들이 우리한테 말을 뺏어가는 자냐. 아예 500마리 쳐먹어라. 그래갖고 앞으로 우리 건드리지 말라는 제스처를 이때 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주영이와 같은 그런 아주 담대한 요새 뭐지? 강큰 이 승부수를 띄었다고도 보여요. 그 당시 말 한 피를 구하지 못하고 말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 승정은 승정은 말 썼다가 잘리기까지 할 정도 국가에서 말 한 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때 바로 오이 도청과 제주도 조선시대 관직은 최고의 관 정의품. 요새 수도경제 사령관 청와대 경호실장 교해줄 수 있는 이게 국왕의 장인들만 나가던 아주 좀 명예직이면서도 굉장히 국가에서 대우적으로 돼요. 그래서 광해군이 이렇게 오이도청도 도청군으로 딱 임명하려고 하자 그 당시 조정관리가 제주도 촌놈한테 마장사한테 무슨 이거 짓거리냐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가요. 사대부도 아니고 근데 이 광해군이가 줄기차게 오이도청군을 밀어붙여갖고 도청관을 근데 김만희는 80일 만에 사직해갖고 김만희 사직 써내니까 광해군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수리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정부 관료들의 어떤 지시와 반목 그리고 또 많이 기르던 김만희 입장에서 답답했을 거야 많이. 그래갖고 때려치운다 해갖고 때려치우고 어떻게 내려와 버리는 그런 사실이 벌어져요. 그때 김만희 도청관 중에 반품이 승진되는 지충정부사에서 승정대부로 또 도청관 지충관에 동시에 있는 이게 전부 왜 두 가지 관직에는 전부 겸직제가 가능해요. 겸직을 했다. 겸직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오이도 총문 도총관과 정의품의 지중추부사. 이게 동자가 같은 동자인데 이게 요새 말하면 부에 해당돼 부. 근데 동자를 떼갖고 지중추부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의품의 오이도 총무도총과 지중추부사. 그 다음에 가원대에서 순경대로 이렇게 그 관품이 올라가는 승진. 말의 가치가 즉시 효과가 나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기가 굉장히 국가를 능했다는 거예요. 주고받고 기분에 있는 테이크가 강했다.